어떻게? 어떻게 니들이 이 어미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엄마를 죽이려고 해? 돈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변하게 만드는구나.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내 며느리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다니.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 시골에서 사는 72세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골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어색했지만 익숙해지니 조용한 삶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익숙한 집, 마당에서 기르던 고추와 상추, 그리고 이웃들과 나누던 따뜻한 인사들이 저를 지탱해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큰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찾아와서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아들 내외의 다정한 말과 행동에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믿었던 가족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로 변할 수 있는지를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골에서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억척같이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아이 셋을 먹이고 입히는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이들을 보며 힘을 내곤 했죠. 특히 큰아들은 저희 부부의 큰 자부심이었어요. 장남으로 태어나 유독 똑똑했고 동네에서도 공부 잘하기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어렵게 학교를 보내면서도 우리 아들은 꼭 성공할 거야 라는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작은 두 아이는 큰아들처럼 공부에 크게 재능은 없었지만 착하고 효심이 깊어 제 마음을 늘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키운 세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 각자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둘째는 회사원, 막내딸은 결혼 후 평범한 가정을 꾸려갔죠. 평생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온 남편은 저에게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시골에서 혼자 살며 농사일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농사 규모를 줄였지만 저는 제 손으로 일하고 밥 지어 먹는 이 삶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시골집에 자주 오지는 않았습니다. 큰아들 성규는 사업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작은아들 성준이는 해외에 파견 근무를 나가 있는 이유로, 막내딸 성희는 육아와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서 집에 자주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아이들 몫으로도 공평하게 재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남편 곁으로 갈 때 이 집과 땅과 함께 아이들에게 주고 오라는 남편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말대로 그렇게 하려 했고 아이들 또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큰아들이 사업 때문에 힘들다며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남편은 큰아들에게 사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집구임 명목으로 얼마씩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혼자서 조용히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큰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어쩜 그리 다정할 수가 있을까요?
평소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던 애들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정성스레 과일도 깎아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허리는 좀 어떠세요? 아이고, 괜찮아. 이 정도는 어머니, 제가 보니까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저에게 다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떠세요? 그래요, 어머님. 큰 집에서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로우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처음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내가 살던 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들 내외의 달콤한 말에 서서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방 예쁘게 꾸며드린대요. 그럼요. 어머니, 예쁘게 꾸며드릴게요. 저희 집으로 오셔서 편하게 사세요. 그렇게 아들 내외는 2, 3일이 멀다 하고 찾아와서는 저를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매번 반찬을 싸들고 와서는 제 건강은 자기가 챙기겠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접 담근 김치예요. 어머님 입맛에 맞게 담가봤어요. 아이고, 이렇게 매번 안 해다 줘도 되는데 네가 고생이 많다. 어머님, 무슨 고생이에요. 당연한 거죠. 아들도 며느리와 함께 와서 제 손을 꼭 잡고 따뜻한 말들을 해주었죠. 어머니, 이제 저희가 효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그렇게 달콤한 말로 아들 내외는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결국 아들 내외의 말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스친 그 미묘한 미소를 그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 달콤한 말들에 묻혀 전혀 눈치챌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제가 망설일 새도 없이 며느리가 다 알아서 했죠. 어머니, 이사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짐도 저희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때 보니 며느리가 내 서랍을 뒤지면서 통장을 살피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저 이사 준비하느라 그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사 전날 마지막으로 내 집을 둘러보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이 집을 떠난다는 게 가슴 한켠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이 집은 당분간 그냥 놔둘게요. 그렇게 달콤한 말로 날 설득하던 며느리의 눈빛이 지금 생각하면 뱀 같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을 노리고 꿈틀거리는 독사 같은 눈빛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좋은 침대에 포근한 이불을 덮고 있었지만 가슴 한켠이 불안하고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큰아들이 엄마가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했으니 이제 효도하려 하나보다고 그렇게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들 내외의 모든 행동이 연극이었습니다. 내 재산을 노리고 날 죽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 내 무덤을 향해 한 발짝 내딛고 말았습니다. 큰아들 집으로 이사온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특별한 보양식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영양죽이에요. 인삼이랑 전복을 넣고 푹 고았죠. 며느리는 매일 아침 8시면 어김없이 제 방에 식사를 들고 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이렇게 챙겨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니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며느리가 또 있을까 생각했죠. 어머님, 이건 제가 직접 담근 매실청이에요. 피로 회복에 최고랍니다. 아이고, 바쁠 텐데 이렇게 매번 신경 써주고 정말 고맙다. 당연하죠.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매일 아침 죽과 함께 나오는 검은 빛깔의 음료. 며느리는 그게 특제 한방차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은 내가 바보였죠. 어머님, 이거 드시면 관절염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대요. 비싼 거예요. 하루는 내가 그 차가 쓰다고 말했더니 한약이 원래 쓴맛이 나야 약효가 좋잖아요.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꼭 드셔야 해요. 며느리는 그렇게 달콤한 말 날 설득하면서 매일매일 저에게 한방차를 먹였습니다. 점심때도 여전히 특별한 효도 밥상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전복 미역국이에요. 제가 새벽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걸로 골라왔어요. 저녁엔 홍삼닭죽 끓여드릴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루 세 끼 거기에 간식까지 빠짐없이 챙겨주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어머님, 오늘은 제가 특별한 보양식을 준비했어요. 이건 저희 친정 어머니도 즐겨 드시던 건데요. 기력 회복에 최고래요. 그렇게 말하면서 수상한 냄새가 나는 검은 스프를 내밀었습니다. 맛이 이상했지만 그때는 며느리의 정성이라고 생각하고 다 먹었습니다. 어머님, 조금 쓰더라도 다 드셔야 해요. 그래야 약효가 있으니까요.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영희가 어머니 생각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제가 봐도 영희가 정말 효심이 지극해요. 둘이서 그렇게 보기 좋게 저를 속였습니다. 내가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던 것도 이제야 생각이 나네요. 아들 집에 있게 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얼굴색이 안 좋으시네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보약을 더 드셔야겠어요. 그때부터 음식의 양이 더 늘어났습니다. 식사 때마다 검은 물약을 내밀고 어머님, 이거 드시면 정말 건강해지실 거예요. 제가 보증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지었던 며느리의 미소가 왠지 모르게 너무 차갑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밥상마다 올라오는 특별한 음식, 건강식, 보약. 그런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음식들은 저의 건강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저를 지쳐가게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매주 일요일 며느리가 준비한다던 특별 보양식. 맛도 이상한 그 보양식은 정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꼭 다 드셔야 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내 밥그릇을 지켜보던 눈빛. 마치 뱀이 먹이를 노리는 것 같은 그 눈빛.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며느리가 내가 밥 먹는 걸 그렇게 지켜봤는지. 며느리는 계속 저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입맛이 없으시더라도 꼭 드셔야 해요. 영양가가 풍부하니까요. 그렇게 달콤한 말로 속이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나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처음엔 서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단순하게 필요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어지러워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식사를 해도 구토가 나고 입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냥 과로하신 거예요. 제가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드릴게요. 매일 집에만 있는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의 말에 뭐라고 대꾸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 증상이 나타나고부터 2주 정도 지나자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도 힘들었죠.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을 설쳤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럴 수 있죠. 제가 특별히 보약을 지어올게요. 그때 저는 며느리가 병원에 가보자고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말은 없이 보약만 지어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순간 미간을 찌푸리며 인상을 쓰는 며느리의 표정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금방 표정을 바꾸면서 저에게 괜찮을 거라 말했습니다. 등을 돌리고 나가버리는 며느리의 뒷모습은 싸늘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3주차에 접어들자 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피부에 검붉은 반점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한 줌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그래요. 제가 좋은 영양제를 사다 드릴게요. 아들도 저희 그런 모습을 보았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아들은 바쁘니 며느리하고 가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밥을 먹으면 바로 토하고 설사가 멈추지 않아서 체중은 급격히 빠지고 손발이 떨려서 물컵 하나 들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병원에는 안 가셔도 돼요. 제가 더 좋은 한약을 지어올게요. 며느리는 끝까지 병원에 가는 걸 말렸습니다. 이제 보니 그게 다 며느리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회사 일로 해외에서 근무를 했는데 해외 근무를 다 마치고 며칠 전에 귀국했다고 했습니다. 당분간은 휴가니 저를 찾아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동안에도 작은 아들은 안부 전화를 해왔지만 그때마다 멀리 있는 아들이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말하며 가볍게 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작은 아들에게 전화가 왔을 때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엄마, 형네 집에서 지내기는 어떠세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아니다. 내 형수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매일같이 삼시세끼에다가 간식에다가 쉴 틈 없이 해다 주는구나. 그런데 엄마, 목소리는 왜 그래요?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눈치 빠른 작은 아들은 제 목소리에서 어떤 불길함을 느끼고 다음날 며느리가 집에 없는 시간을 틈타 잠깐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낮에 작은 아들이 와서 제 모습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엄마 며칠만 기다려봐. 내가 데리러 올게. 그렇게 말하고 아들은 부엌 천정에 뭔가를 붙이고 갔습니다. 형과 형수한테는 왔다 간 것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작은 아들이 데리러 온다는 그 말을 믿고 며칠만 꾹 참고 기다리자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상냥하던 며느리도 제가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난 후에는 많이 변하였습니다. 밥을 줄 때도 무표정하게 가져다 주고 제가 거의 못 먹고 그대로 상을 물리면 인상을 쓰고 혼자 투덜거리곤 했습니다. 며칠 후 너무 몸이 안 좋아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낮 시간이 되니 며느리가 또 그 보약차라는 것을 들고 와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마시게 했습니다. 저는 먹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평소보다 더 진하게 탄 며느리의 특별 보약차를 마신 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성준아, 엄마 좀 살려줘.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즉시 119를 불렀습니다. 엄마, 안 그래도 오늘 가려고 했어요. 119가 금방 갈 거예요. 저도 지금 가는 중이에요. 조금만 견디세요. 저는 아들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점점 더 흐려져가는 정신을 꼭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5분이나 10분쯤 지났을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119 소방대원님들은 작은 아들의 신고로 저를 구하러 집에 들어오려 했고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그분들을 못 들어오게 말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소리를 끝으로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옆에서 작은 아들과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은 울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정신이 좀 들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오빠네 집에 가겠다고 했을 때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나도 애들 보고 회사 다니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한테 신경을 못 썼어. 딸의 울음소리에 이제 그 집에서 벗어났다 생각하니 저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한 중금속 중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차가운 얼음물에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중금속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지? 왜 그랬을까?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설마 나를 해치려고 그랬던 건가?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걸까? 그때 작은 아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며칠 전에 제가 잠깐 형 집에 들렸을 때 몰래 부엌에다 작은 카메라를 설치해뒀어요. 엄마랑 통화할 때마다 엄마 목소리는 너무 안 좋은데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동안 좀 의심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해외에 있으니 가 볼 수도 없고 답답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통화할 때 형수가 엄마 삼시세끼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챙겨준다고 이야기해줬을 때 저는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 형수가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잡아보려고 카메라를 설치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 예상대로 카메라에 의심스러운 장면들이 다 녹화가 돼 있었어요. 그날 저는 작은 아들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몸에 독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독을 먹인 사람이 바로 내 큰아들과 며느리였다는 사실이 저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며느리가 타주던 차, 점심에 챙겨주던 특별식, 저녁마다 권하던 보약, 그 모든 게 날 죽이기 위한 독약이었던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조금만 더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미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우리가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정확한 증거를 더 모아서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그 후 저는 딸과 함께 작은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저희 셋은 테이블에 앉아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막내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올케가 왜 그런 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작은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돈 때문이겠지. 엄마 시골집 얘기를 자꾸 꺼낸 것도 다 계산된 행동이었을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남긴 재산까지. 엄마 몸이 안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자기네가 가로채려고 했겠지. 성준이는 말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이 배신으로 다가왔고
그동안 보여줬던 모든 따뜻한 모습이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이런 일을 계획했을까? 라는 믿을 수 없는 마음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차라리 다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하려던 것이 독이 되었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순진하게 아들 내외의 말을 믿었을까? 하지만 그 누구도 제 마음의 혼란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결국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며느리와 아들을 대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달했으며 그동안의 고통이 단순히 병이 아닌 누군가의 의도된 행동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아들이 경찰에게 넘겨준 CCTV 영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 이 영상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속에는 며느리가 부엌 서랍에서 무엇인가를 비밀스럽게 꺼내어 한방차라고 매일 저에게 주었던 차 안에 무엇인지 모를 가루를 털어넣고 있었습니다. 한방차뿐만 아니라 죽에도 국에도 조금씩 넣는 게 보였습니다. 또 식탁에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서 대화하는 소리도 녹음이 되었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약의 양을 더 늘려볼까?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래야 어머니 재산 빨리 정리해서 동생들 몫까지 우리가 다 챙기지. 분명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혼란스러울 것도 없이 의심스러울 것도 없이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은행 기록을 조사하면서 또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아들 내외가 최근 고가의 부동산을 계약했더군요. 계약금이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제서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내 재산을 노리고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다는 것을요. 경찰에 체포된 아들과 며느리의 자백은 제 심장을 다시 한번 찢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니들이 이 어미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엄마를 죽이려고 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 재산으로 한 번에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그냥 조금만 빌리려고 했는데 욕심이 커져서.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신뢰, 사랑, 가족, 모든 것을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서 아들과 며느리의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재판 당일 작은 아들과 딸과 함께 저는 떨리는 다리로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존속살인 미수. 내가 낳은 자식이 내 며느리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다니. 눈물이 나는 것을 겨우 참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피고인 김성규, 징역 12년. 피고인 이영희, 징역 15년.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제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내 아들, 내 며느리가 감옥에 간다니. 그것도 나를 죽이려 한 죄로. 그 후 저는 시골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더는 견딜 수 없었고 시골집만이 제가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과 막내딸은 그런 저를 지지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거기로 가시면 저희가 자주 찾아갈게요. 이제는 더 이상 누가 엄마를 힘들게 못하게 할 거예요. 시골집으로 돌아온 날, 오래된 집안 곳곳에 묻어있는 남편과 아이들과의 추억이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는 아이들 어릴 적 먹던 음식의 냄새가 떠돌았고, 마당에 서 있는 오래된 나무는 제 젊은 시절의 고단함과 기쁨을 함께 겪었던 동반자 같았습니다. 그곳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자꾸 과거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이 아이들에게 잘못한 걸까? 큰아들이 저렇게까지 된 건 나 때문인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성규야,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 노력했단다. 하지만 용서하기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란다. 편지를 붙이고 난 후 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하지만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감사해. 앞으로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아야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작은 아들과 막내딸은 저희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이 일을 겪으며 이 아이들이 얼마나 큰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시골집으로 내려와 함께 밥을 먹고 농사일을 도와주며 저를 웃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아들과 딸의 존재 덕분에 저는 다시 삶의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란 늘 가까운 만큼 상처를 주고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때로는 솔직히 마주하고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처럼 뒤늦게 깨닫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도 지금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심 어린 관심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은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